티베트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1년 내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 단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쉽게 지칠 수 있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척박한 지역에서 소의 배설물은 사람들이 피하려는 불결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귀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혀를 내밀며 인사하는 장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쯤에야 여러분의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영상의 내용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만약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제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편하게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살을 애듯 추운 곳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물 공급마저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더해보면 목욕이라는 것은 곧 쉽게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사치가 됩니다. 대부분의 티베트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혹한 현실은 몇 달에 단 한 번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씻지 않아서 생기는 채취가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나쁜 냄새를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은 엄청나게 넓은 반면 인구는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광활한 땅에 300만 명의 사람들만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는 1제곱킬로미터당 정확히 3명만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부 현지인들은 천연 온천을 방문하여 하루 종일 몸을 담그는 것을 선택합니다. 추위가 조금 덜한 날에는 주변 호수에서 얼음을 채취한 다음 그것을 끓여서 일상적인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철이 오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종종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합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청두나 라사 같은 따뜻한 도시로 임시 이주하여 평범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에 맞춘 완벽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이 지역의 일상적인 노동은 대부분 약초를 채집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크는 이곳 가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 품종은 일반 소보다 3배나 큰 폐를 가지고 있으며 배 아래까지 길게 늘어지는 두껍고 풍성한 털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 덕분에 이 동물들은 얼어붙을 듯한 날씨를 쉽게 견뎌내고 높은 산악지대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야크의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활용합니다. 그들은 야크의 고기와 우유를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야크의 털은 따뜻한 외투와 두꺼운 깔개로 변신하거나 집을 보호하는 덮개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심지어 야크의 말린 배설물조차 추운 겨울을 나는데 필수적인 연료이자 벽을 보호하는 단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티베트에서 벽에 두껍게 발라진 소의 배설물은 문자 그대로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진정한 상징입니다. 관광객들은 배설물이 두껍게 덮여 있는 집들을 발견하면 보통 당황하거나 역겨움을 느낍니다. 외부인들은 이 물질이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역의 가혹한 자연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산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는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지인들은 땔감을 구할 수도 없고 근처에서 석탄을 캘 수도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요리와 난방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귀중한 자원이 바로 압축되어 높은 효율을 내는 소의 배설물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마르면 불에 탈 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연료가 탈 때 마치 달콤하게 말린 허브와 같은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이유는
현지 야크들이 오직 맑은 샘물과 깨끗한 고산 지대의 풀만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동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약초 중 하나로 꼽히는 동충하초를 뜯어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잘 마른 바해설물의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싶을 만큼 짙은 호기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듣고 비웃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구운 소똥 케이크가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에도 그런 음식이 존재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고 아주 솔직한 후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약 900만 마리의 야크가 살고 있는데 이는 사람 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이 오래된 지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배설물을 태울 때 매년 1000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블랙카본이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 미세한 그을음 입자들은 열을 가두어 주변의 눈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녹게 만듭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현재 히말라야 지역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3배에서 5배나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생존이라는 필수적인 목적에서 탄생한 중요한 전통이 이제는 조용히 기후 변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무세탕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희귀한 티베트 문화의 마지막 전수자들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록헤어를 매우 자랑스럽게 사용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정성껏 닦고 다닙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정교한 옷차림은 이 지역에 사는 다른 티베트 부족들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무스탕 사람들은 로만탕이라는 곳에 모두 모여 전통적인 춤과 짜릿한 경마가 함께 펼쳐지는 얄룩말 축제를 마음껏 즐깁니다. 티베트 고원 깊숙한 곳을 흐르는 칼리 간다키 강 계곡에 그들의 소중한 고향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곳을 로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약 7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2천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이 고립된 부족은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잊혀진 일처다부재라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여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 파트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남편을 두게 되는데 이 남편들은 정확히 같은 가족에서 태어난 친형제들입니다. 이 상황을 무턱대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좁고 부족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다면 가족의 땅은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결국 누구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아지고 맙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머문다면 땅은 전혀 분할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튼튼하게 결속되고 전체 가문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흐름이 이 지역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조금씩 쉬워지면서 이 독특한 전통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매년 여름 수많은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을 무스탕 마을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풍습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원래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전통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마을을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티베트를 여행하고 무스탕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예스라면 아래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리의 트루냐 마을에서 시신을 야외에 그대로 방치하는 풍습이나 중국에서 절벽에 관을 매달아두는 관습, 혹은 인도네시아의 토라자 부족이 죽은 가족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처럼 특이한 장례 문화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티베트의 조장 풍습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티베트는 단단하고 바위가 많은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나무가 너무나도 귀해서 시신을 불태우는 화장은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따라서 하늘로 시신을 보내는 조장은 결코 이상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엄숙한 여정은 동이 틀 무렵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해가 얼어붙은 험준한 산맥 너머로 겨우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을 떠난 이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은 시신 바로 옆에서 걷지 않습니다. 대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불경을 외우고 장례 음악을 연주하며 엄숙하면서도 깊은 신비로움이 묻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신은 산에 정해진 특별한 장소로 조심스럽게 옮겨지며 시신 처리에 통달한 로기아파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티베트 불교의 깊은 믿음에 따르면 사람이 숨을 거둘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윤회의 주기를 시작하기 위해 몸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몸은 단지 빈 껍데기이자 비어있는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독수리들이 이 육신을 먹도록 내어주는 것은 망자가 살아있는 자연의 세계에 마지막으로 베푸는 최고의 자선 행위로 깊이 존중받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끔찍하고 두렵게 보일지 몰라도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이타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의 실제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커다란 차이점이야말로 티베트를 끊임없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곳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혀를 불쑥 내미는 행동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도발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인사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풍습이 생겨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행동의 기원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랑다르마라는 이름의 왕에 대한 전설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는 불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잔혹한 통치자였으며 먹물처럼 새까만 혀를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여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해를 끼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의심을 거두기 위해 서로 혀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혀는 곧 피해야 할 위험을 뜻했습니다. 반대로 분홍빛 혀는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악한 왕의 환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 한마디 없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한 생존의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서서히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티베트에서 혀를 내미는 것은 나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며 당신에게 아무런 악의를 품고 있지 않다는 평화로운 마음을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손을 맞잡는 악수도 필요 없고 화려하고 복잡한 인사말도 필요하지 않으며 과장된 행동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앞으로 내민 혀 하나로 전해야 할 모든 진심을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서로의 선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이 문화에는 조용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벌의 옷이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재산과 출신 지역부터 혼인 여부와 깊은 신앙심까지 단 한마디의 말을 건네기도 전에 옷감과 색상만으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티베트에서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패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 한 편의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옷은 추바라는 외투입니다. 양모나 양가죽 혹은 짐승의 털로 직접 손으로 짜서 만든 이 두껍고 커다란 추바는 뼛속까지 시린 티베트 고원지대의 맹렬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추바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꼭대기처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난히 두껍고 여러 겹으로 꽁꽁 싸맨 추바를 입습니다. 반면에 고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체형에 맞게 재단된 형태를 착용합니다. 이 외투는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춰서 말 그대로 옷의 형태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베트 여성들의 복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한층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긴 치마와 정교하게 잡힌 주름, 그리고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일 만큼 생생하고 화려한 색상의 무늬를 자랑합니다. 그녀들이 착용하는 은이나 산호, 그리고 터키석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섭니다. 각각의 돌들은 저마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터키석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주고 좋은 행운을 가져다주며 신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표현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옷에 숨겨진 사회적인 암호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줄무늬가 있는 허리띠를 착용한 여성은 거의 확실하게 결혼을 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모자의 독특한 스타일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조용히 드러내줍니다. 위솥이 재단된 방식과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티베트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티베트는 수유차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차는 티베트 사람들의 수많은 세대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탱해준 든든한 전통 음료로 단 한 잔만으로도 따뜻한 온기와 풍부한 칼로리, 그리고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이 음료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피가 혹은 영국 사람들에게 홍차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티베트의 땅에서는 차씨피 단 한 장도 자라지 못합니다. 기후는 식물이 자라기에 너무 극단적이고 고도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차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티베트 고원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수유차가 티베트 문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무역로 중 하나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말 상인들은 훌륭하게 자란 티베트의 말들을 인도의 차와 교환하기 위해 무려 2,500마일에 달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 경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산악 지형을 굽이굽이 지나가야 하는 잔혹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길은 훗날 차마고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전설적인 실크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직 한 잔의 음료를 얻기 위해 무려 2,500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무역로를 개척할 만큼 하나의 문화가 보여준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집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음식은 이 땅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매우 독특하며 전적으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이곳에서는 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대신 티베트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재배하며 이 두 가지 곡물은 그들의 모든 식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기에 유목 생활과 극심한 추위라는 조건이 더해지면서 이곳의 음식은 생존을 위해 엄청나게 높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요리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말린 야크 고기가 있습니다. 볶은 보리 가루인 참파는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수유채 섞거나 여행을 위해 작은 공 모양으로 뭉쳐서 먹기도 합니다. 툭파는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아주 든든하고 맛있는 국수 요리입니다. 그리고 창은 현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정성껏 빚어온 전통적인 보리 맥주입니다. 하지만 티베트 요리에서 가장 놀랍고 특별한 재료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 덮인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인 설연화입니다. 이 식물은 콜리플라워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짙은 녹색의 바깥쪽 잎이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연화는 이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약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나 영지버섯과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back.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씨가 완벽하게 좋은 아주 짧은 기간에만 티베트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틀렸으며 이로 인해 여행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티베트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각 계절은 그 자체로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 특히 4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여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여겨집니다. 날씨가 무척 쾌적하고 하늘은 맑으며 산의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산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라면 바로 이 시기에 방문해야 합니다. 티베트의 겨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물론 날씨가 춥기는 합니다. 하지만 숙박비와 항공권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해지고 낮 기온은 섭씨 10도 안팎으로 유지되어 꽤 편안하며 관광객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웅장한 티베트를 거의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드물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름은 또 다른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산의 경치를 예측하기 어렵고 구름이 종종 산봉우리를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야말로 티베트의 문화가 가장 생동감 넘치게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쇼톤 축제 기간에는 매혹적인 티베트 전통 오페라 공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광활한 초원 곳곳에서는 신나는 경마 축제가 열립니다. 드넓은 고원을 배경으로 수백 년 된 아름다운 전통춤과 즐거운 모임, 그리고 성스러운 의식들이 화려한 색채와 함께 펼쳐집니다. 티베트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봄이나 가을에 떠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티베트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여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티베트를 조용히 혼자서 누리고 싶다면 겨울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어떤 멋진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즐거운 고민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베트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과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선명한 깃발들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거세게 펄럭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룽타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들은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각의 깃발에는 신성한 진언과 간절한 기도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룽타 깃발의 정중앙에는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을 상징하는 강력한 바람의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깃발의 네 모서리에는 네 마리의 신성한 동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신화 속의 새 가루다와 힘을 상징하는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호랑이와 두려움 없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눈사자가 있습니다. 이 깃발에 담긴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깃발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바람이 깃발에 담긴 기도를 세상 널리 실어 나르며 바람이 닿는 모든 생명체에게 축복을 전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깃발들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매달기 위해 선택하는 날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날에 깃발을 걸면 그 기도는 모든 이에게 큰 행운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날에 걸게 되면 오히려 장애물을 불러일으키며 깃발이 오래 걸려 있을수록 그 장애물은 점점 더 커진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티베트를 방문했을 때 땅에 떨어져 있는 기도 깃발을 발견한다면 절대로 그냥 밟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모른 척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높은 곳에 다시 매달아 두거나 현지인의 집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을 담은 그 작은 행동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더 있습니다. 오래전 히말라야 전역에서 룽타 깃발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여 아내의 집으로 들어갈 때 남자의 가족은 아들의 지참금 중 하나로 룽타 깃발을 주었습니다. 금이나 귀한 땅이 아닌 깃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에서는 바람이 실어다 주는 성스러운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티베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티베트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체계와 같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과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방법, 그리고 옷을 입고 거래를 하며 시간을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모든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티베트 인구의 90% 이상이 티베트 불교를 굳게 믿고 따릅니다.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 티베트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치적인 혼란과 억압의 시기를 겪은 후에도 오늘날 여전히 1,000개가 넘는 수도원들이 이 지역 전역에서 활발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단지 기도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학교이자 훌륭한 지역 센터이며 병원인 동시에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지식의 보관소이기도 합니다. 티베트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존재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끊임없이 운영되어 온 살아 숨쉬는 거대한 기관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들의 목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사의 13층 높이에 우뚝 솟아있는 포탈라궁은 과거 달라이 라마의 겨울 거처였으며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캉사원은 티베트 불교 전체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세라 수도원에서는 승려들이 수백 년 동안 매일 오후마다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실룸포 수도원은 판첸 라마의 중요한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문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놀라운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발 5,009m에 자리 잡은 롱부크 수도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에베레스트 산의 기슭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명상에 잠겨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 부근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롱부크 수도원 승려들이 매일 마주하는 경이로운 일상입니다. 불교는 단지 티베트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교는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고 기도 하나하나를 모아서 지금의 티베트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외부인들은 문화적인 유사성 때문에 흔히 오해하지만 오늘날의 티베트는 완전한 독립국도 아니며 몽골의 일부도 아닙니다. 현재 이곳은 하나의 자치구와 중국의 여러 성이 관할하는 지역들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티베트의 국제적 지위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자체적인 정부와 통화를 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강력한 중국이나 몽골 왕조의 강한 영향력과 통제 아래에 놓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동맹을 통한 것이기도 했고 무력을 통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라는 현재의 현실은 평화로운 협상이나 민주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개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통치가 티베트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억압해왔다는 수많은 주장과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티베트가 가지는 중요성은 단순한 역사나 정치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제3의 극지대라고 불리는 이곳은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자원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거대한 고원에서는 메콩강과 양쯔강, 그리고 황하와 겐지스강, 인더스강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한 강들이 흘러나와 여러 나라에 걸쳐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지배하는 자가 곧 아시아의 거대한 물 공급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문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의가 덜 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단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산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이 바로 카일라스 산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이 많으며 온전하게 보존된 봉우리 중 하나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 산은 마치 자연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에 의해 조각된 것처럼 완벽한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덮인 꼭대기는 가장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카일라스 산은 매우 신성한 장소이며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경계가 옅어지는 높은 차원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최고의 장비를 갖춘 수많은 원정대가 이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험악한 날씨나 거친 지형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무언가 설명할 수 없이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등반가들은 산에 오르려는 의지를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나침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추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이 기이하게 왜곡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더욱 흥미로운 숫자들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카일라스 산의 높이는 6,666m임. 놀랍게도 영국의 스톤헨지로부터 정확히 6,666km 떨어져 있으며 북극점으로부터의 거리 역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남극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정확히 2배인 13,332km입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카일라스 산과 세계의 다른 고대 유적지들을 연결하는 일부 측정값들은 아주 정밀한 수학적인 관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산이 완전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대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거나 지구 에너지망의 중요한 중심점일지도 모른다는 수많은 가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인지 단순한 추측인지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카일라스 산은 침범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오르거나 함부로 모습을 바꾸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깊이 존경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인류가 자연계와 관계를 맺어온 가장 지혜로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하게 솟아오른 산맥들 너머로 티베트 고원은 아시아의 급수탑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곳은 극지방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담수 자원을 품고 있으며 인더스강, 겐지스강, 황하 양쯔강, 메콩강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거대한 강에 쉴 새 없이 물을 공급합니다. 이 강들은 아시아 전역을 굽이쳐 흐르며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존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메콩강 하나만 해도 길이가 거의 2,500마일에 달하며 티베트에서 시작되어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무려 6개국을 거쳐 마침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한 이 거대한 고원에는 1,500개가 넘는 호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칭하이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내륙 염수호로 해발 4,000m가 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약 1,700제곱마일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담수호인 마나사로바 호수가 해발 1만 5천 피트가 넘는 곳에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 호수는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서 수면 위에서도 깊은 호수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티베트의 믿음에 따르면 이 호수에서 몸을 씻거나 물을 마시면 영혼이 맑게 정화된다고 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고 명상을 하며 오래된 수도원들로 둘러싸인 이 성스러운 물에 자신의 몸을 담급니다. 호수 너머에는 거대한 빙하들이 존재합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페드첸코 빙하는 길이가 48마일에 이르며 얼음의 두께가 무려 3,000피트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빙하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단순한 문화적인 보물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곳은 아시아 대륙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선이 지금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행기 항로 지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눈에 띄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 고원 위쪽으로 거대하게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원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몇 개의 노선만 있을 뿐 중심을 가로지르는 주요 비행 경로는 전혀 없습니다. 현대 항공 산업이 지구상의 이 거대한 지역을 완전히 피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상 상황에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원은 2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를 자랑하지만 중간 크기의 상업용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은 겨우 15곳 정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고원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는 공항들조차 고도 4,000m 이상의 험준한 지형에 둘러싸여 있어서 착륙 과정 자체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산소 문제입니다. 항공기의 비상산소 공급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10,000피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산소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대부분 지역은 그 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내의 압력이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고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엔진 고장 시의 대처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엔진 하나만으로도 비행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된 안전 고도까지 기체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 상공에서는 그 안전 고도가 산의 실제 높이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는 비행기가 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난기류 때문입니다. 강력한 공기의 흐름이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맥과 충돌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공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폭풍에 동반되는 난기류와 달리 이것은 사전에 레이더로 감지할 수조차 없습니다. 비상 착륙이 거의 불가능한 이 험준한 지형 위에서 갑작스럽고 난폭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에 나타난 그 텅 빈 공간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진보된 기술조차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15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땅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아직 이 신비로운 곳의 겉모습조차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티베트는 소의 배설물이 귀중한 자원이 되고 혀를 내미는 것이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는 곳입니다. 죽은 자의 육신을 하늘로 온전히 돌려보내고 인간의 도전을 단호히 거부하는 숭고한 산이 있으며 20억 명의 생명을 살리는 맑은 물이 긴 여행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류가 만든 뛰어난 기계조차 감히 정복할 수 없을 만큼 공기가 희박하고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매년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변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평평하게 만들며 고대의 지혜를 편리함으로 무자비하게 대체하는 이 세상에서 티베트와 같은 소중한 곳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과 함께 사라지게 될 지식과 독특한 관점,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15분 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티베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붕에만 꽁꽁 숨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